자, 일단 오늘 미스테리 컨텐츠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 9월 8일자 스타트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3억엔 사건의 범인이네요. 3억엔 사건의 범인. 3억엔 사건의 범인. 겨울비가 쏟아지던 1968년 12월 10일. 이날은 일본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범죄 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이날 오전 9시경 도쿄 코쿠 분지에 위치한 일본 신타은행 코쿠 분지점에서 도쿄 후추에 위치한 도쿄 시바우라 전기에 현재는 도시바사와 합병을 한 상태 후추 공장으로 현금 수송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수송 차량은 일반 세단인 39년형 닛산 세드릭으로 고용된 운전수와 일본 신타은행 코쿠 분지점 직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트렁크에 실린 합금 가방의 3개에는 공장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와 사무비를 합친 3억엔, 정확히는 2억 9,437만 5,500엔이 들어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경 수송 차량이 공장을 200m 앞에 두었을 때 뒤에서 급히 오토바이 경찰 하나가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송 차량을 앞자르면서 손을 뻗어 정차하는 신호를 보내왔고요. 이에 수송 차량은 지시에 따라 길가에 정차를 했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은 차량으로 와 이유를 묻는 운전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방금 일본 신타은행 스가모 지점장의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이 수송 차량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다는 긴급 첩보가 있었으니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출발하기 전까지도 시건장치나 내부에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럼 차체 아래에다가 설치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곧이어 수송 차량 차체 아래를 수색하던 경찰이 다급하게 외쳤다. 다이너마이트야, 폭발한다. 경찰의 외침에 탑승자들은 놀라서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수송 차량의 차체 밑에선 붉은 불길 사이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탑승자들이 혼비백산에 뒷걸음치는 동안 경찰은 수송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근처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긴 탑승자들은 용감한 경찰이 폭발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송 차량을 멀리 떼어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분 후 연기가 사라지자 조심스레 정차했었던 곳으로 향한 탑승자들의 시야에 꺼져가는 소형 발열통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경악한 채 얼어붙어 있던 일본 신타은행 코쿠 분지점 직원들에게 운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놓고 간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가짜예요. 경찰 오토바이는 혼다에서 만드는데 이건 야마하 거예요. 이날 가짜 경찰로부터 탈취당한 돈은 3억엔 전부로 현재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약 20억 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억 엔이니까 공 하나 더 붙어서 200억이네. 200억? 와. 현금 수송 차량 절도범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배포된 범인의 몽타주. 1968년 12월 6일 일본 신타은행 코쿠 분지점 지점장 앞으로 다음에 협박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까지 여자 직원을 시켜 코쿠 분지역 북쪽 출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대기시킬 것. 그렇지 않는다면 지점장의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겠다. 이에 12월 7일 50여 명의 경찰들이 협박범이 지정한 위치에서 잠복하며 여자 직원으로 위장한 여경은 현장에서 대기. 허나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3일 뒤인 12월 10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금을 실은 수송 차량이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 경찰로 위장한 범인에 의해 세워졌고, 여기서 범인으로부터 스가모 지점장의 집이 폭파했으며 수송 차량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탑승자들은 부인하게 차량 밖으로 대피를 했고, 아무튼 그렇게 사건이 이루어졌고 다 뻥이었어.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도쿄 전역에 경찰 13,000여 명이 투입된 긴급 검문이 실시되면서 주요 도로들이 봉쇄되었으나 범인은 이러한 검문을 아무렇지 않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범인은 어떻게 이러한 대대적인 검문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 증언을 종합해보면은 범인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전 범인은 일본 신타은행 코쿠 분지점 직원들 머릿속에다 자신들에게 테러를 가하려는 협박범이 존재한다고 인식을 시켰고, 사건 당일 범인은 현장 부근의 샛길에 있던 빈터에 오전 6시부터 9시 10분까지 가짜 경찰 오토바이를 시트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 복장처럼 위장한 범인은 불과 1, 2분 만에 수송 차량을 통째로 탈취했고,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수송 차량 탈취와 함께 범인은 탈취한 차량을 근처 유적지 부근의 숲에다 버리고서는 그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도요타사의 세단 43년형 코롤라 현금 가방을 옮기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은 검문 대상을 탈취당한 수송 차량 또는 밴이나 트럭으로 선정을 했고, 한편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을 무려 153점이나 확보하며 사건이 조기 종결될 것이라고 낙관을 했는데, 허나 이러한 유류품들은 모두 약속이라고도 한 듯 범인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대량 소비품들 뿐이었고, 그렇게 사건 당일 초동 수사에서 미스를 범한 경찰은 이후에도 방심 상태로 인해 사건은 빠르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처럼 경찰은 사건 당일 탈취당한 수송 차량을 확보한 이후 무의미한 증거품들만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으며, 사건 4개월 후에나 코쿠분지 근처 고가네이의 한 단지 내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코롤라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동차. 당시 그 자동차는 시트에 덮인 채 장기간 방치 중이었고, 차량에선 빈 현금 가방 3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인 야마하 350R1과 43년형 코롤라는 모두 도난 차량이었고요. 사건이 이렇듯 미궁으로 빠지게 된 이유는 사건 초기 경찰이 잘못된 용의자를 지목해서이기도 합니다. 사건과 동시에 경찰은 코쿠분지에 살던 19살의 소년 S를 유력 용의자로 꼽았는데, S는 50, 60명으로 이루어진 지역 불량화 그룹의 리더로 주로 차량을 훔치던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이밖에 S는 나이에 맞지 않게 운전기술이 뛰어났으며 그룹원들에게 학교나 은행 또는 현금 수송 차량을 털자고 제안을 했고, 또 S는 사건 현장 지리에 밝았으며 특히 부친이 오토바이 경찰이라 경찰 위장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긴 했네. 이에 사건 직후 형사 2명이 S의 자택을 방문해 부친을 만났으나 여기에 S의 부친은 만날 이유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5일 뒤인 12월 15일에 S에게 내려진 다른 사건의 혐의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형사들이 자택을 방문하나 S의 모친은 S가 집에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S는 집에 있던 청산가리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 게 좀 이상한데? 당시 이웃들은 S와 그의 부친이 크게 다투었다고 증언을 했으며 청산가리를 감싸고 있던 신문지에선 부친의 지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간에선 S의 범행을 알게 된 부친이 불명예를 피하고자 S를 독살시킨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잘못된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하여 3억엔 사건은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네. 본래 정상적이라면 범인을 목격한 사건 당시의 탑승자들을 각각 독대하여 몽타주를 작성한 뒤 이를 종합해 완전한 몽타주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S가 사망한 다음날 S의 시신을 탑승자들 모두에게 함께 보여주고선 범인과 닮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탑승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의견을 맞추면서 범인이 S와 비슷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짓, 약간 그냥 이렇게 물타기 당한 거지. 이후 경찰은 이미 유력 용의자였던 S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1년 반 전에 사망한 한 전과자의 사진을 그대로 몽타주에 도용을 하는 우를 범합니다. 총포도 검법 전과가 있던 이자의 얼굴이 S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여론의 압박을 핑계로 12월 21일 부정확한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고, 이는 사건이 미주궁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S는 정말 3억엔 사건의 범인이었을까? 하지만 S가 범인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협박 편지가 보내지던 날과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협박장에서 거운출한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점, 범행 스타일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이 S가 범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었고요. 당시 범인이 위장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범인이 직선 주행 중 한쪽 발을 지면에 끈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인 야마하 350R1 같은 경우 직선 주행 중 발이 지면에 닿으려면 주행자의 신장이 최소 170cm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S의 당시 신장은 165cm. 청산가리를 감싸고 있던 신문지에서 부친의 지문만이 검출된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지물 검출 과정에서 부친의 왼쪽 손가락 하나의 지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한쪽 손가락만으로 청산가리를 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신문지에 검출된 지문은 실상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S의 자살 당시 가족들과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밥 먹듯이 사고를 치며 집행유예 중이던 S에게 또다시 공갈 혐의로 영장이 떨어지자 자살 당일 모친이 유서를 작성하곤 함께 죽자고 울부짖는가 하면 퇴근한 부친이 엄청나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S가 온종일 당한 질책에 충동적으로 집안에 보관 중있는 청산가리로 자살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S가 3억엔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가능성보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수사 혼선 속에서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취된 현금 중 유일하게 알고 있던 500엔짜리의 지폐 1년 번호 2000개를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범인의 실마리는 잡히질 않는데요. 그렇게 7년간 10억엔 가까이 쏟아부으며 17만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11만 명을 용의자 리스트에 올렸으나 결국 뚜렷한 수사 진전은 보이지 못한 채 3억엔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사건 당시 일본 신탁은행의 보험사는 외국계 보험사와 계약 중이어서 일본 내의 금전적 손실은 보험료 인상과 수사 비용을 제외한다면 전무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일본에선 직장인들의 월급이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고 현금 수송 차량을 운행 시엔 전문 훈련을 받은 경비원들이 대동된다고 합니다. 1999년 한 여인이 과거의 일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놓은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 유출이 됩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 파일은 신주쿠의 어느 가게 단골 손님인 남자가 가게 사장이었던 여인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문제의 파일을 보고는 몰래 훔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작성한 과거의 일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란 3억엔 사건의 전말에 대한 것. 곧 여인의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훔친 자가 이를 대형 출판사에 넘겼고 그의 서적으로 나오면서 화제를 끌게 됩니다. 다음은 묘령의 여인이 작성한 과거 일기 내용을 간추린 것. 나는 내가 3억엔 사건의 실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때 나 자신에게 스스로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아서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던 여고생에게 있어 신주쿠에 있던 재즈바 재즈 빌리지는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었다. 그곳은 떨어져 살던 오빠가 매일같이 친구들과 상주하던 곳. 당시 극렬한 학생운동 전개와 시대의 파도를 비웃으며 오빠와 친구들은 시끄러운 재즈에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처음 오빠를 보러 간 날 오빠의 친구 무리에에서 키시를 만났습니다. 도쿄대생인 키시는 스마트하고 무언가 오빠의 친구 무리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곧 나는 오빠의 친구 무리 사이로 녹아들었고 키시와도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운전을 해보고 싶어 하던 나에게 키시는 오토바이 차량 운전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그렇게 오빠와 오빠 친구들 모르게 나랑 키시는 비밀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키시가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고 키시는 나에게 밖에 부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키시의 말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키시의 부탁이란 도쿄 시바우라 전기 후추 공장으로 향하는 현금 수송 차량을 빼앗는 것. 키시의 주도 면밀한 계획안에 따라 나는 몇 달 동안이나 키시와 함께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키시와 범죄를 모의하던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렇게 키시의 계획에 따라 뒷머리를 질끈 감아 올리고서 현장으로 향한 나는 실행범이 되어 현금 수송 차량을 빼앗았고 키시는 계획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라고 강조를 했지만 비가 쏟아지고 커버 시트가 오토바이 뒤에 걸리면서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간신히 현금 수송 차량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현금 수송 차량을 빼앗은 나는 약속 지점에서 차를 타고 대기 중이던 키시를 만났고 그곳에서 키시에게 현금 가방의 내용물을 넘긴 나는 미리 준비된 돈 한 차를 몰고서 지정된 곳에 유폐시켰습니다. 이후 키시와 나는 얼마간 평소처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키시는 나에게 빼앗은 현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나 또한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거물 정치가의 서자였던 키시는 아마 사건이 범국민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을 때 스스로 범인임을 자수하여 희생함으로써 내각에 쏟아질 비난을 투쟁의 디딤돌로 만들려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복수를 꿈꿨던 것이거나 말입니다. 키시는 사건으로 세간이 시끄러워져도 나는 여자이고 무면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수험 공부에 매진하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청 침착한 모습을 보였네요. 더불어 키시는 자신이 만일 대비해 빌려두었던 집의 열쇠를 쥐어주고 나에게 수험이 끝나면 그곳에 살아도 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곳에서 키시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고 키시는 나에게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969년 수험이 끝나고서 나는 키시가 구한 집에서 키시를 기다렸고, 그러나 키시는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키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에도 지쳐갈 때쯤 나는 처음부터 집안에 있던 어느 책에서 키시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책 본문 사이로 마치 낙서처럼 적혀있던 그 메모로 나는 키시가 말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녀를 만났다. 맑은 눈을 한 소녀는 올곧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아마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그걸 전할 수는 없다. 나는 그녀의 눈을 더럽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오빠인 리키는 1990년 46세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재즈빌리지 무리 중 작가 지망생으로 오빠와 가장 친했던 켄지도 오빠를 뒤따르듯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키시는 지금도 여전히 실종 상태다. 키시는 내 첫사랑이다. 재즈 빌리지에서의 리키 우측과 좌측이 키시라고 합니다. 리키의 절친이었던 켄지는 이후 작가가 되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을 수상했고, 묘령의 여인이 작성한 이 과거 일기는 진실일까? 이 여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정체를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일기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3억엔 사건의 범인이라 주장하던 자들과 달리 범행 전, 범행 당시, 범행 후의 경위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실제로 수송 차량 탑승자들이 경찰 위장을 한 범인을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범인의 말에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이 차량 창문을 똑똑 였을 때 비가 들어올까봐 운전수만이 창문을 조금 열어 얼굴을 봤을 뿐이며, 그 역시 범인의 얼굴이 경찰 복장으로 인해 꽁꽁 가려져 있어 눈 부위만 살짝 봤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관이 완전히 경찰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목소리 또한 우웅거리는 울림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현장 부근에서 장시간 정차 중인 차량이 목격되었는데, 차량에는 남성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후 이 차량은 범인이 수정 차량에서 갈아탔다던 차량과 나란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검문을 실시한 경찰은 범인을 줄이고자 검문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절도했던 또 다른 차량인 닛산 스카이라인 2000 GT에서는 재즈바에서 유통되는 성냥과 여성의 귀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송 차량에서 다른 차량을 갈아탔을 때 범인이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는 차량이 너무 빨리 달리던 데다 장대비가 쏟아져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범인이 장발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난당한 현금 액수가 어마어마했기에 경찰은 사건 후 규모 있는 현금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웠고, 허나 1년 번호가 파악 중이던 500인 지폐는 물론이고 1년의 현금 유통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 짓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건 당시 범인이 수송 차량에서 갈아탔다는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현장 부근에서 홀로 운전 중이던 여성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네요. 2006년 여인의 일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 첫사랑이 만들어졌을 때 영화의 주연이자 일본의 유명 여배우인 미야자키 아오이는 비밀리에 문제의 이 여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만남 이후에 미야자키 아오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확실해. 그 사람이 3억엔 사건의 범인이야. 와, 야 잠깐만. 그러면은 범인이 밝혀진 거잖아. 무튼 진범, 그 시키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이 여자도 모르니까 이 일기를 토대로 하면 이 여자도 동범이니까 범인이 맞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3억엔에 과연 이 여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뭐 3억에 얘는 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냥 그 범인이 준 집에서 살기만 했으니까 뭐 공소시효도 끝나고 뭐 다 끝났겠죠. 어떻게 뭐 몇십 년이 지난 사건이니까. 60년대인데 이제 2000년대에 말을 한 거니까. 그리고 할머니지 완전.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드라마. 요것도 약간 이제 기묘한 이야기 같은, 소름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학생이 채팅을 하는 장면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넌 몇 살이야? 중3. 진짜? 직업이 뭐야? 나는 사진가. 오, 이름은 유카와 히데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상 탄 이름하고 똑같아. 진짜? 다음에 같이 놀자. 바빠서 말이지.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응? 누군데? 엄청 멋있는 놈. 그놈 메일 주소 알려줄게.
유카와 히데키라는 사진가인 남자와 채팅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알려준다고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묶여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손목에 묶인 로프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남자가 밧줄을 풀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니 목이 묶인 여자가 보이는데요. 자신의 목에도 묶여있다는 걸 깨닫고 벗으려 합니다. 스폰은 강태도 아니고 그냥 블랙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무너지면 끝이야. 의자 밑에 받침대가 위태롭게 깔려있고 너 말고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어. 남자도 한 명 더 있어. 그럼 빨리 도와줘. 무리야, 움직일 수 없어.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여자애도 허술이 묶여진 밧줄을 풀고 눈에 붙여진 테이프를 뗍니다. 자물쇠가 잠겨있고 저기서 나는 거였고 우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놈의 짓거리라는 건가?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에 걸려진 자물쇠와 벽에 달려진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 기절해 있던 남자가 일어납니다. 깨어난 남자는 당황해합니다. 누가 좀 도와줘. 이런 데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천천히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해보면 돼. 자물쇠를 열어보는 것. 자물쇠를 1부터 맞춰보자고 제안하지만 남자는 죽을 때까지 할 거냐고 비꼬입니다. 아직 죽는다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럼 안 죽을 거란 근거는 있는 거야. 살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말이야.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자세라는 거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야 기껏 자유의 몸이 되었건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이곳에 오기 전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말하게 됩니다. 밤 9시 정도에 차인벨이 울렸고 피자 시킨 게 왔나 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억나는 건 거기까지. 언제나 돌아가던 길을 걷고 있었던 것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 여자 딸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샀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 좀 더 그럴듯한 단서는 없는 건가? 젊은 남자는 답답한 마음에 짜증을 냅니다. 이에 그 아줌마는 그렇게도 살고 싶냐고 묻고 그럼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인간에겐 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확실히 말해. 아줌마의 의미심장한 말에 남자는 발끈해하고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종이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쓰여진 숫자를 말하자 다들 번호 맞히기에 몰입합니다. 5428. 결국 하나가 풀렸습니다. 여자애가 풀려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주머니에서도 종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도 종이가 나오고 남자는 종이에 적힌 숫자로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여자애는 화살표 때문에 열리지 않을 거라 말해줍니다. 번호 밑에 그려져 있어. 거꾸로 하는 건가? 당신의 번호로 저 사람의 자물쇠가 열리고 내가 가진 번호로 아줌마 자물쇠가 열리는 거. 모두 번호를 말하자. 번호는 그 남자가 살게 되잖아. 뭐야? 왜 저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당신이 내 딸을 죽였기 때문이지. 내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군. 시모야마 하야토. 4년 전 여름 중학생 죽인 17살 소년 체포. 산속에서 시체 발견. 17살의 시모야마 하야토에게 딸이 상해당했지. 딸은 15살. 시모야마가 용의를 인정하고 재판 끝에 판결이 났고 고작 실형 3년. 딸은 목숨을 잃었는데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작 3년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는데 애완견 미용사가 되겠다던 꿈도 기대하고 있던 오키나와 여행도 전부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 남자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법이 용서를 했어. 난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아줌마는 저 남자가 딸을 죽였다고 말했고 알고 보니 그는 17살 때 아줌마의 딸을 죽이고 3년형을 받고 가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죗값을 치른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고요. 게다가 저 사람의 자물쇠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지금은 모두 여기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너부터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래. 아저씨는 저 남자가 죗값을 치렀다고 말했고요. 풀려난 여자애 보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물쇠를 열게 하는 거군요. 당신 목숨은 내가 쥐고 있다는 거군요. 말하지마. 원한을 풀 찬스가 드디어 왔단 말이야.
난 원한을 풀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아줌마가 간절하게 말하자 여자애는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열쇠? 네가 갖고 있는 번호로 날 풀어주면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여자애는 뭔가 눈치를 챈 듯 아저씨는 자신의 번호를 불러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렇게 모두를 살리고 싶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부터 말하면 되잖아. 자신부터 행동해서 모두를 이끌러 가보는 게 어때? 내 비장의 카드가 없어져. 넌 우리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뜻. 아저씨는 자신이 가진 번호를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려난 여자애부터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모야마 하야토의 받침대를 무너뜨려줘. 그런 짓 하면 너도 살인자야. 법으로 심판되어 벌을 받았어. 살아갈 권리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딸한테도 살아갈 권리는 있었어. 날 4년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죽일 이유도 없는 이 아이한테 그런 일을 시키려 하다니. 아저씨는 이 상황에서 남자를 죽여달라고 하는 아줌마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자애는 그 후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 친구였어. 아줌마의 딸. 토모미의 웃는 얼굴은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반에서 상담원 역할이었어요. 토모미는 소중한 친구라고 죽었지만 그 마음엔 변함이 없어요. 고맙다. 열심히 섰어. 미안해. 하지만 심판해줬으면 해. 법률 같은 것을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어이없는 소린 집어치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할 대가는 줄 테니까 부탁해. 여자의 말을 들은 아줌마는 여자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죽어도 좋다면서 의자를 차고 죽어버립니다. 결국 나쁜 사람이 살게 되는구나. 불행해지는 건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 뿐. 뭔가 돌아갔죠? 저 로고 같은 게? 저 로고 같은 게 약간 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여자 눈치를 챈 듯 합니다. 뭔가를 눈치챈 여자애는 갑자기 자물쇠를 던지고, 정말로 날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던진 자물쇠에 카메라가 맞고 그를 떨구고 하는 건가. 그렇게 허둥대다가 무너질걸? 다른 사람의 목숨은 간단히 뺏는 주제에 자기가 죽는 건 무서운 모양이군. 살려줘.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거야. 당신은 어느 쪽? 갑자기 살벌해진 여자애는 아저씨에게 저 남자를 죽일지 살릴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 살면 좋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사는 게 제일 우선인가 보네. 자기가 산다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자물쇠 번호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어지거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야? 다급해진 시모야마라는 남자는 자신의 번호를 말해주면 여자의 번호를 뺏어서 알려준다고 설득도 하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째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토모미를 죽였기 때문. 그 중학생이 날 협박했다고, 강간한 거 신고한다고, 난 나쁘지 않아 그년이 더 나빴다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남자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이를 탓해가며 변명하기에 급합니다. 결국 여자애는 의자를 차버립니다. 미안. 어째서 죽였을까라는 표정이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공간에 있으면 평범한 감각이 없어지는 걸지도. 날 이렇게 내버려둘 이유는 없어졌다고 보는데. 드디어 여자애가 아저씨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아저씨는 듣고 열심히 맞추는데 안 열립니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봐버렸잖아. 살인의 목격자 아냐? 어이가 없군. 심지어 여자애는 남자의 의자를 살짝 차기도 합니다. 살려줘. 여기서 본 거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그러고 보니 당신 이름 안 물어봤네. 이름도 없이 죽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여자애는 남자 이름을 묻습니다. 그의 남자는 웃기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여자애는 가차 없이 받침대를 하나 찹니다. 유카와 히데키.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상 탄 사람이랑 이름이 같아. 남자 이름을 들은 여자애는 뭔가 생각난 듯합니다. 사진가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사이트에서 소녀들을 알선했던 것도 알아. 그때 중3이었던 나는 인터넷에서 당신과 알게 되었지. 어느 남자의 메일 주소를 나한테 알려줬지. 저 녀석 거였어. 맨 처음에 나왔던 채팅하던 여자애가 바로 이 애였고, 그리고 채팅 상대는 유카와 히데키라는 아저씨였고, 그때 그 아저씨는 저 애에게 죽어있는 남자의 메일 주소를 가르쳐 줬었다. 기억할 리가 없겠지. 누구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던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지. 그렇다면 어째서 죽은 게 네가 아니고 저 아줌마의 딸인 거지.
토코미에게 줬어. 돈을 좀 벌어와줘야 했거든. 매춘시키고 있었던 건가? 토모미는 참 짜증났어. 나한테 패만 끼치고. 이 여자애는 토모미의 친구가 아니고 이지메를 시킨 주범이었습니다. 결국 아까 아줌마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 네가 한 말은 바른 말이었군. 나쁜 녀석들은 살아남는다. 네가 모든 사건의 원인이잖아. 너만 없었어도. 네가 나쁜 거야. 죽였어. 당신이 날 죽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선택받은 인간이니까.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빨간 점에 맞춰줬고 그걸 보고 여자애는 미친듯이 웃습니다. 신나서 문을 열고 형사 2명이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형사는 탁자 위에 테이프를 발견하고 틀어봅니다. 이 테이프를 보고 계신다는 건 전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네요. 저의 시체는 그 방에서 다른 3명의 시체와 함께 발견되었을 겁니다. 딸을 죽인 시모야마 하야토, 그 시모야마와 만날 기회를 만든 유카와 히데키, 이지메의 주동자, 타겟 확인했음, 내일 오후 9시 결행, 모리타 요코. 전 그들 중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게 대응해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반드시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토모미가 맛본 공포를 똑같이 맛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열었는데 또 빈 방이 나온 건가요? 죽었구나 이 여자도. 와, 그러면은 이 아줌마가 결론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죽인 그 범인과 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딸을 이지메 시키고 매춘을 시켰던 그 범인 여자애까지. 와, 반전의 반전이네요. 근데 이게 맞아. 요새 내가 그 보고 있는 웹툰, 그 비질란테라는 웹툰도 보고 있는데 법이 다 해결해주진 않아. 법이 다 해결해주지. 거기 웹툰에 나오는 사건들이 실제로 실제로 일어났던 판례랑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 비질란테라는 웹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서, 법의 허술함을 악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보면은 내용이 좀 시원한 점도 있지만 정말 좀 안타까워요.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아이와 그 엄마를 둘 다 죽여놓고 뭐 심신미약에다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술을 뭐 먹었던가 뭐 그런 걸로 감형을 받고 요런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인데 좀 씁쓸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번에는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네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한 여인이 보험회사를 찾아왔다. 사망보험금을 받아가기 위해. 이내 보험사 직원은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를 신고했다. 죽은 여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수령하러 왔다.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보호센터. 그날 손씨, 당시 41세는 여성보호쉼터에서 요양하고 있던 김양 26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씨는 김양에게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김양을 어린이집에 취직시키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함께 어린이집으로 가자고 했다. 김양은 곧 손씨를 따라 부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7일 새벽에 사망했다. 사망자의 이름은 손씨였다. 분명 영안실에 누워있던 것은 김양이었는데도. 사체는 수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이 되었으며, 김양의 시신, 아니 법적으로 손씨의 사체는 손씨에 의해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화장이 되었으며 그 유골은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8일 손씨의 어머니가 부산 진구청에 손씨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했고,
손씨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양을 데려오기 전 미리 손씨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둔 월 보험료 300만원의 거액 생명보험금 24억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동일한 필기체, 동일한 서명. 보험사 직원은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가지러 왔다는 것을. 곧 손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녀는 의연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손씨의 태도와는 반대로 그녀가 김양을 살해하여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생활 수준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손씨의 인터넷 검색어 목록, 살인 방법, 노숙인 쉼터, 농약 매소밀, 사망보험금, 질식사, 2010년 6월 17일 사건 당일날 검색한 거, 사망 신고 방법, 사망하면 지문 조회. 그러나 모든 정황이 손씨가 김양을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없었습니다. 바로 화장되어 해운대 앞바다에 뿌려진 김양의 시신. 결국 2012년 2월 8일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씨의 김양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철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2013년 6월 28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에 손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3년 동안의 긴 싸움, 26의 젊은 나이로 차가운 바다에 흩뿌려진 김양의 인생은 이것으로 충분히 달래질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고 김은혜 양의 명복을 빕니다. 와, 진짜 돈이 뭐길래 그리고 존내 허술해. 검색 기록을 지울 줄도 모르는 아지매였는데 그 아지매가 참 어이가 없게도 검거된 이유가 죽은 사람으로 등록 자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양에게 더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자신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의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참 습관의 무서움이란 것도 있고 정말 이게 돈이 참 사람 여러 벨이네요. 돈 하나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좀 상당히 좀 짜증나는 이야기였고 부산에서 일어난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 후에 겪은 기묘한 현상.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난 후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작년 2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되던 실패와 좌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괴로운 나날들에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한 입에 다 털어 넣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욱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는데 술에 취한 저는 모든 약을 삼키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너무 괴로워서 정신이 들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해봤지만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위가 시끄러워서 둘러보니까 제 방 안에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더군요.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기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게 달려들어 저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는 마치 진짜처럼 너무 아팠어요. 처음 몇 번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내리치는 대로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어떻게든 방을 빠져나가려고 기어가는데 제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쿵쿵 내리쳤어요.
한 발짝 나아가면 쿵쿵, 또다시 쿵쿵쿵. 그렇게 얼마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셀 수도 없어요. 다른 곳은 두고 오로지 머리만 내려치더군요. 그것도 안면만 내려치니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감싸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손등까지 아파올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제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기어서 아주 조금씩 방을 빠져나갔지만 제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사람들은 제 머리를 더 세게, 더 많이 내려쳤어요. 머리가 아프다 못해 감각이 없어지고 정신마저 혼미해질 때쯤 현관문 앞에 두세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지만 꿈속의 저에겐 왠지 지인들처럼 느껴졌어요. 지인들처럼 느껴지던 이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어서 이쪽으로 오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서도 제 머리를 내리치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바닥과 달리 대리석처럼 딱딱하고 찬 현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니 고통은 2배였고, 아니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배가 됐습니다. 제 머리를 내리치던 사람들은 마치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현관문에 가까워질수록 머리를 더 세게, 더 많이 쳤고, 급기야 그중 몇몇은 제 발을 잡고 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발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발기질로 뿌리친 후 간신히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주 잠깐 눈을 떴을 땐 병원인 것 같았어요. 응급실인 듯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대로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주변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느껴져 병원에 실려왔구나 라고 안도했을 때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제 머리를 내리쳤던 사람들이 일렬로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몇은 노래를 불렀고 다른 몇몇은 제게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전의 흉악한 모습과는 달리 웃는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저에게 손짓하는 모습에 전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들에게 가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쯤 땡땡땡님, 이러시면 침대에서 떨어져요. 위험해요. 하는 목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침대 난간을 넘으려는 저를 간호사가 붙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아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황을 들어보니 오피스텔 복도를 청소해주신 아주머니께서 살짝 열려있는 저희 집 문 사이로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실에서 무심결에 거울을 봤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몸이나 팔, 다리는 멀쩡한데 얼굴은 이마, 눈, 광대 할 것 없이 모두 시커멓게 멍들고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대체 제 얼굴이 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전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의사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만 지어댈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했던 행동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일이지만 가끔 그 당시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힘든 시력이 닥치더라도 꿋꿋이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요 이야기는 뭐 비슷하게 각색되어갖고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요 부분이 좀 임팩트가 있네요. 머리를 내리치는 거, 머리를 이렇게 내려쳤던 게 모르겠어. 이게 이 사람 이미 죽은 상태였고 영혼인 상태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비슷한 사연이 또 있거든. 그 비슷한 사연이랑 이렇게 좀 짐작해봤을 때 몸을 뺏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귀신들인데 그 몸을 빼앗아 버리려고 아니면은 자기를 따라서 이제 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같이 죽게 만들려는 귀신들이었지 않나. 약을 먹고 빈사 상태가 된 사람이 얼굴에만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 거면은 아무래도 귀신들의 송이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죽으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우리 행운보호님 생각을 고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담은 책도 있잖아. 그 책 내용을 좀 보면은 죽기 일보 직전 아니면은 이제 죽음의 상태가 왔을 때 뭔가 항상 그 까만 배경에 무슨 빛 같은 게 보인대. 빛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약간 그
찰나 순간에 이제 죽기 직전에 무슨 뭐 파노라마처럼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뭐 인생이 쫙 보인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빛이 보이고. 그게 약간 공통적으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했던 증언들이라고 하네.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그 종교 중에 톰 크루즈랑 윌 스미스가 이제 믿는 종교로 유명해져가지고 그 종교 중에 사이톨로지교라고 있거든요. 사이톨로지교. 그 사이톨로지교를 믿는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 중에 꽤 많이 있어. 대표적으로 톰 크루즈 있는데 거기에서 따르는 이제 이론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그냥 머릿속에서 뽕 나와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새 영혼에, 그러니까 새 육체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의 그 아기의 영혼에 이제 들어간대. 약간 환생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데, 그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지, 외계에서 이렇게 외계인이 빌어낸 뭐 피조물이고,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떠돌다가 자기의 차례가 되면은 다시 환생하게 되고 인간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의 배경이 됐던 게 옛날 스필버그였나요? 스필버그 소설 중에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 있어. 60년도인가 뭐 되게 오래전에 그 쓰여진 소설인데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이톨로지교라고 치면 나올걸? 사이언톨로지교. 여기 나오네요. 론 하버드가 54년에 창시한 신흥 종교.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믿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와 윤회도 믿고 있는 종교.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사이언톨로지교의 뜻은 진리 탐구고, 라틴어, 그리스 혹은 요거 이성을 모티브로 한 종교. 뭐 여기 나오죠. 여기 읽어보면은 얘기들이 나와. 보면은 사이톨로지, 이게 실제로 아직도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대. 뭐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지. 톰 크루즈가 그 와이프랑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 딸내미가 되게 유명했잖아. 톰 크루즈 딸내미 이쁘고 막 해가지고. 근데 학교를 그 사이언톨로지교, 이 사이톨로지교 학교로 입학을 시키려고 한 거야, 톰 크루즈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엄청 심했고,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 게 거의 정설이라고 하네요, 톰 크루즈가. 무튼 뭐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톰 크루즈 그래서 찍는 영화들 보면은 되게 막 공상과학 영화들 많이 찍잖아. 외계인 관련된 거, 우주 관련된 거 막 이런 영화들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거만 일부러 막 찍는 것도 있고.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요 자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뚜렷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당시 임신 3개월 차의 22세의 테레사 월린. 그녀는 가슴에 배꼽까지 칼로 깊게 그어져 개복되어 있었으며 배가 열려 있었고, 창자의 일부가 비어 있었고, 범인에 의해 외부로 꺼내진 내장에서는 일부 잘라낸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퇴근해서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남편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보안관 또한 훗날 이후 몇 달간이나 악몽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역경찰은 범인이 또다시 살인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미 연방 수사국인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FBI의 범죄심리 전문가 로버트 K. 레슬러. 그의 프로파일링 내용: 25세에서 27세 백인 남성으로 마른 체형이고 정신병력과 마약 복용 경험이 있을 것이며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중증 피해 망상 환자로 예상한다. 4일 후 또다시 일어난 끔찍한 살해사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6세 이블린 미로스와 그녀의 아들 6살의 제이슨 미로스, 그녀의 조카 22개월생의 마이클 페리에라, 그리고 친한 지인인 다니엘 제이 메르디스. 미로스는 테레사와 비슷하게 배가 개복되어 내장 일부가 꺼내지고 장기 일부가 잘려 있었으며, 마이클은 피로 가득 찬 욕조에서 뇌 조직이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범인이 피를 마신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며칠 뒤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현장 주변을 수소문하여 범인 리처드 체이스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테레사 살해 사건의 신문 기사들과 피가 든 믹서기,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사람의 신체, 사람의 두뇌 조직을 담은 용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의 달력. 이 달력에는 테레사와 미로스가 살해됐던 23일과 26일에 Today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고, 그 이후의 달력에는 무려 44번의 살인 계획 마킹 Today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리처드 체이스의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러나 그는 1980년 크리스마스 직후 처방된 항우울제를 몰래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먹고는 교도소 깜빵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죽기 전 리처드 체이스의 면담에서 리처드 체이스는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길에 나가서 아무 집이나 문을 흔들어 보고 다녔어요. 그리곤 문이 잠겨있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열려있으면 들어갔죠. 레슬러가 그런 그에게 건넨 질문, 왜 들어가지 않았지? 문이 잠겨있어도 들어가고 싶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레슬러의 질문에 답한 리처드 체이스의 대답, 레슬러씨, 문이 잠겨있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네요. 보통 이제 문이 잠겨있으면 그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침입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문이 열려있는 집만 가서 살해를 했네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 와, 정말 무섭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